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스피치 교육. 이번 시간에는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략인 DIKW 계층 구조와 임레드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발표 능력,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범교과적인 화법 능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평원 교수님을 모시고 DIKW 계층 구조랑 임레드 형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근데 교수님,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사실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직무를 위해서 계속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프레젠테이션에 좀 유용한 전략이 있나요? 발표,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보통 파워포인트만 잘 만들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PPT 파일, 네. 파워포인트 파일이죠. 즉 슬라이드를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에 이미 발표 내용의 구조가 탄탄하게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작은 맨 마지막 단계라면 그럼 발표 내용을 일단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략은 있을까요? 발표할 내용을 선정해서 탄탄하게 구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식의 위계를 숙지해야 되는데요. 자, DIKW 계층구조 도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DIKW 계층구조는 자료를 모아서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모아서 지식을 구축하고 그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된다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쾌한 도식인데요. 자료가 모여 정보가 되고 정보가 모이면 지식이 되고 또 지식을 활용한 지혜까지 발전하는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교수님, 이 자료와 정보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죠. 근데 자료, 즉 데이터는 실험을 통해서 직접 생성하거나 수집한 것이고요. 정보는 그 자료에 맥락을 덧붙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속에서 질서를 찾아서 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한 것, 이것이 정보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인포맵이 정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이 결국 정보를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보와 지식의 차이점은 뭐예요? 네. 정보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형태로 정돈한 그런 거라고 했죠. 네. 지식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편리함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성격인데요. 지식은 그 받아들인 정보를 토대로 사람이 주체적으로 가공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포함됩니다. 즉,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가공하고 재구성하고 축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정보가 지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파악된 정보를 종합해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지식은 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표현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상황을 묘사한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만 보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여러 곳에서 파악한 내용을 합쳐야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추상적인 그림이라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구체적인 그림 한번 볼게요. 보실까요? 이거는 그 고사성어 맹인모상을 표현한 그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사물의 일부나 현상의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아는 듯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프레임에 해당하는 정보를 잘 조합해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추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 좋은 정보들이 있어야지 타당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타당한 지식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렇다면 지식 다음 단계인 지혜는 결국 역량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단계, 즉 역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DIKW 계층 구조는 주로 자료, 정보, 지식 수준까지만 논의가 되고요. 지혜 수준까지는 잘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식과 지혜의 관계는 그 이전 단계에 자료와 정보, 정보와 지식 그 관계와는 달리 이질적이고 좀 추상적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DIKW 계층 구조에 대해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DIKW 계층 구조 모형이 널리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DIKW 계층 구조는 자료, 정보, 지식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바로 이전 단계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어요. 순환하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를 중심으로 또 지식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비록 순환 논증에 빠져 있다는 비판은 있지만 이 컴퓨터 과학이나 정보 과학 분야에서는 이 DIKW 계층 구조를 관리의 표준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유용한 개념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도 정보와 지식의 위계를 구분해서 1980년대 정보화 사회와 1990년대 지식사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도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둘을 합쳐서 지식정보사회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번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80년대 정보화 사회는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통해 형성된 사회입니다. 90년대 지식사회는 정보가 인간의 창의성과 결합돼서 지식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지식이 새로운 생산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 DIKW 계층 구조에 따르면 지금은 지혜 사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DIKW 계층 구조는 자료, 정보, 지식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지혜 수준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사회라는 담론도 아직 형성 안 됐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지혜 사회라는 담론은 형성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식 사회의 연장이거나 그냥 작품화 사회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품화 사회요. 이거는 아마 지식을 활용해서 창조한 작품에 조금 주목하는 사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작품은 뭐 포트폴리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식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개념이지만 작품은 개인이나 집단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용어 같아요. 그러면 이 DIKW 계층 구조의 마지막 단계를 지혜가 아니라 작품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작품화 사회라는 담론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지식 이후의 단계를 지혜가 아닌 작품으로 설정을 해본다면 정보화 사회와 지식 사회처럼 작품화 사회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전자공학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에서 이 작품화 도식을 한번 제안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제안한 수정된 DIKW 계층 구조에서는 지혜 대신에 작품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지혜라는 모호한 용어보다는 명확한 작품이라는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된 DIKW 계층 구조에 따르면 작품화 사회란 어떤 의미일까요? 작품화 사회는 한마디로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창작한 작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식이 형성된 사회입니다. 제가 제안한 도식에 따르면 정보, 지식, 작품 단계에 따라서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 작품화 사회가 차례대로 매칭되게 됩니다. 명쾌한데요? 이 국어전공 교수님께서 외국 이공계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시기도 하는군요. 이 외국 학술지에 그것도 이공계 분야 이론을 다루신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DIKW 계층 구조는 국어 쪽에서 인문학 쪽에서 다루는 게 아니죠. 컴퓨터나 정보공학 분야에서 공유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 저널에 논문을 출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수님께서 이 제안하신 수정된 DIKW 계층 구조를 학교 현장 교육에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과목에서 가르쳐야 할까요? 네, 이게 고민이죠.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과목에서 DIKW 계층 구조를 다뤄야 할지 참 모호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모든 과목에서 가르쳐야 할 범교과 내용으로 규정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역량 중심 범교과 교육이 바로 이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수정된 DIKW 계층 구조는 중학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활동과 고등학교 교과 기반 탐구 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자료, 정보, 지식 수준 활동으로 구분을 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탐구 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탐구 활동과 발표는 모든 과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된 DIKW 계층 네. 구조는 모든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교과적인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정된 DIKW 계층 구조는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쓰기 또는 발표 전략이죠.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자료 수집 수준에서 끝나는 활동도 있지만 정보를 생성하거나 지식을 생산하는 활동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자료 수집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료란 다른 사람이 제공한 가공하지 않은 사실이거나 연구자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얻은 측정값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사실들은 주어진 거니까 주어진 자료고요.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얻은 것은 생성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과 생성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주어진 것은 타인이 만든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생성한 것이라는 건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과 생성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인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는 인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료 수집 다음 단계인 정보 생성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보는 자료를 종합하여 가공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서입니다. 이 역시 다른 사람이 제공한 주어진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또 스스로 자료를 가공해서 생성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과 생성한 것 구별해야겠습니다. 자료와 마찬가지로 타인에 의해 생성된 주어진 정보는 인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생성한 정보는 인용할 필요는 없지만 타당한 정보임을 입증하는 논증 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수정된 DIKW 계층 구조가 범교과적 교육 전략인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 생성 다음 단계인 지식 생산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까요? 지식 단계는 정보들을 나름의 분석 틀이나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도 있겠죠? 주어진 것이 있겠고요. 또 스스로 생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보통 지식은 논문을 통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 수준에서는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 교육부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논문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간주해서 대입 실적의 논문 실적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지식을 생산했다고 자평하지만 그 수준은 정보 생성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료와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적절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 수준을 넘어서 작품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 지성을 발휘하도록 탐구 환경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도교사가 탐구 환경을 잘 조성하고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잘 유도하면 학생들은 동료와 함께 고민하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학생의 능력은 미천할 수 있지만 집단이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하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료를 정보로, 정보를 지식으로 발전시킨 후 동료들이랑 같이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정된 DIKW 계층 구조를 학생들의 탐구 활동에 적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무엇을 인용하고 무엇을 논증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 자연스럽게 연구 윤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을 왜 융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지식을 융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수정된 DIKW 계층 구조와 같은 이 범교과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전략들이 많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DIKW 계층 구조는 탐구 절차를 안내하는 범교과적인 전략이고요. 탐구 결과물을 또 표현하는 전략은 또 있습니다. 그때는 범교과적인 전략인 인레드 형식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수정된 DIKW 계층 구조는 탐구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는 범교과적인 전략인데요.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그냥 뭐 자료, 정보, 지식, 작품 순서대로 발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DIKW 계층 구조만 알고 그냥 그 순서대로 발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범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문 구조가 있거든요.
그 임레드 형식에 담으면 더욱 좋겠죠. 그럼 임레드 형식이라면 DIKW 계층 구조처럼 IM, RAD 이렇게 5개로 구성된 절차인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한 단계가 줄어서요, 4단계입니다. 여기 A가 하나 있거든요. 네. A는 그냥 AND라는 뜻에 불과해요. 그래서 임레드 형식은 탐구와 실험을 토대로 하는 과학 또는 의학 논문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논문 목차입니다. 임레드 형식은 서론인 인트로덕션 파트, 방법을 설명하는 메서드 파트, 결과를 제시하는 리절트 파트, 그리고 논증하는 디스커션 파트로 구성됩니다. A는 왜 추가됐어요? 그냥 IMRD 이렇게 하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IMRD가 맞습니다. 여기서 AND는 임레드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삽입한 매개 모음입니다. 그 이니셜 조합에서요, A라는 매개 모음을 넣지 않으면 발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A가 단지 발음 때문에 들어가서 5단계가 아니라 4단계네요. 그럼 그 임레드 형식의 각 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Y에 대한 답, 왜 탐구하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 파트에서는 How에 대한 답, 어떻게 탐구했는지 설명해야 되고요. 네. 리절트 파트에서는 What에 대한 답, 즉 탐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So what?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탐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가치가 있는가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특히 더 중요한 파트가 있을까요? 네, 좀 힌트를 드렸는데요. 당연히 마지막 파트, 디스커션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예를 들어주셔야 쉬울 것 같아요. 간단한 연구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심박수가 증가한다는 탐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인트로덕션 파트에서는 이성을 보면 왜 떨리게 되는지 관심을 갖게 돼서 탐구를 했다고 씁니다. 메서드 파트에서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리절트 파트에서는 이성의 호감도에 따라 심박수가 증가했다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렇다면 디스커션 파트에서는 무엇을 논증하면 될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 이걸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논증해야 하는 거 맞죠? 네. 오. 네, 딱히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디스커션 파트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성을 보면 떨린다는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결국 뻔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레드 형식에서는 AND는 네, IMR 그리고 D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D 맞습니다. 파트를 강조하는 그렇죠. 거죠? 단순히 매개의 모임일 수도 있는데 그 앞에 3개 IMR 그리고 D, D를 강조하려고 그 기능까지 포함해서 A를 삽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레드 코드, 임레드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잘 요약하면 이게 바로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는 포스터, 즉 보드가 완성됩니다. 자, 화면을 보실까요? 이 화면은 학생들이 임레드 형식에 맞게 정리한 포스터 발표 보드입니다. 이 학생들이 제작한 포스터는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공익 광고들의 소구 전략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건데요. 공익 광고를 작은 카드로 만들어서요, 피험자들에게 위험 소구 수준에 따라 분류하게 하고요. 그 분류 결과를 정리하고 분류 패턴별 특징을 논증하는 절차를 임레드 형식에 맞게 잘 정리했습니다. 이 학생은 서론, 방법, 결과 파트는 포스터 좌측에 정리를 했고요. 디스커션 파트는 포스터 오른쪽에 정리했는데요. 발표 공간의 50%를 가장 중요한 디스커션 파트에 할당할 만큼 이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 설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성인들의 학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나요? 네, 국내 국제 학회대 모두 포스터 발표는 대부분 임레드 형식에 맞게 작성한 포스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자유학기나 고등학교 탐구 프로젝트 활동에서도 임레드 형식을 활용해서 내용을 구성하면 자연스러운 발표 전략으로 연계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DIKW 계층 구조와 임레드 형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다소 생소한 내용이었는데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뭐 그리 어렵지도 않고 유용해서 모든 교과에서 배워야 할 범교과 교육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DIKW 계층 구조와 임레드 형식은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범교과적 전략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성인들도 발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